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2021년 3월 10일 수요일날 이제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자, 푸른저축은행 127% 이제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자, 배당을 활용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오늘 좀 이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해서 스스로 이제 투자 포지션이라든가 자산관리 포지션에 좀 입혀보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봤고요. 자, 기업이 성장하면 배당도 당연히 성장하는 겁니다. 자, 내 계좌가 성장을 하면 내가 받는 이제 매년 배당도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장기 자산 성장에 활용을 하게 되면 이 개념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으면 장기 투자라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평생투자님이 이제 수익 인정을 해주셨고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15,250원에 오늘 보니까 오늘도 좀 튄 것 같던데 15,250원에 이제 127% 구간에 127% 수익 구간에 이제 수익 인정을 해주셨고요. 코멘트를 좀 보면 푸른저축은행 배당도 많이 주는 녀석이 수익금도 금세 주네요. 자, 효자네요 라고 웃어주셨어요. 흐흐. 자, 절반 매도 후에 복리계좌로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코멘트를 달아주셨고요. 자, 이 내용을 좀 보면 자, 푸른저축은행이라는 기업을 보면 예를 들어 저축은행이죠. 이자 많이 받는 은행이에요. 자, 2013년 14년도에 이제 유럽리스크 이후에 중소형 건설 섹터하고 소외되어 있던 기업들이 조금 이제 파동이 나왔어요. 음식료 섹터하고 화장품 섹터하고. 그때 보면 주가 수준이 한 2,000원, 3,000원 구간대였어요. 시가총액은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대충 그때는 한 6, 700억이나 됐을라나 그랬겠네요. 그러니까 엄청 쌌던 거예요. 이 구간에 보면. 지금 배당 여력이 지금 수준 배당하는 거 보면 지금 이제 6% 7% 하니까 이거를 이제 배당 여력을 계산을 해봤을 때 자, 이때부터 투자했던 사람들은 지금 연 배당만 25%씩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도 이제 3,000원 구간, 2,000원, 3,000원 구간에서 15,000원까지 올라왔지만 배당도 그만큼 확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 회사에 이제 유보금이 많아지고 자, 그 유보금이 많아지면 이제 주주들이 어때요? 권리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금으로 이익을 돌려주는 그런 구조가 이제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배당의 상승 부분은 차트라든가 이 주가에는 녹아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장률이 이 복리까지 치면 예를 들어서 상승률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건 이제 현금으로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시총에서 빠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올해 200억을 배당을 하면 200억만큼 시총에서 차감이 된다고요. 현금으로 돌려준 거니까. 그러니까 재무계산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당에 대한 권리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주식이 기업의 가치를 연동해서 따라가는 이유들이 어떻게 보면 이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연관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현재 이제 1년에 550원 정도 배당하는데 이때 당시에 놓고 보면 이때는 이제 배당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때부터 주식을 그러니까 들고 있어서 지금 이제 550원씩 배당을 받으면 2,000원, 3,000원에 사서 연에 550원씩 배당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1년에 25%씩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기간이 예를 들어서 7년, 8년 7년에서 이제 8년 투자했다고 생각해보면 1년에 이 회사에서 나에게 배당으로 돌려주는 것만 1년에 내가 투자했던 금액의 25%씩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규모들이 올라가고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배당도 복리로 성장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 2013년도부터는 이제 580% 정도 이제 주가가 올라왔죠. 평생투자님이 이제 편입 자리를 놓고 보면 대충 한 7,000 얼마, 7,000원에서 8,000원 사이에 이제 편입을 하신 거고 지금은 이제 보면 싸지 않단 말이에요. 이때는 굉장히 쌌죠. 자,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
뭐 250억, 뭐 200억대에서 한 300억대 사이 벌잖아요. 대충 250억 플러스 마이너스라 보면 되는데, 지금 어때요? 15,900원 구간에서 계산을 해보면 2,400억이니까 시총이 적정 밸류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어때요? 시총이 1,200억 뭐 이렇게 됐을 때잖아요. 그러면 엄청 싼 거잖아요. 1,200억인데 뭐 5년만 벌어버리면 회사 지금 자산만큼 벌어버리는 거예요. 회사 시총만큼 벌어버린다라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계산해보면 뭐 퍼가 5배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놓고 보면 이익은 조금 줄어들었죠. 2019년도에는 보면, 이거 2020년도 거구나. 2020년도에는 보면 어때요? 이익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300억에서 한 200억으로. 그런데 어때요? 대충 레인지가 200억에서 250억 정도 되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편입하기는 조금 애매한 구간, 이제 싸지 않으니까. 왜 애매한 구간이냐? 다른 은행 기업들이 싼 기업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던 포지션에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밸류가 부담이 생긴다라거나 밸류 매력이 떨어지면 밸류 매력이 더 있는 기업으로 교체를 해주면 그게 이제 리밸런스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기업을 전부 다 팔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보면 적정 수준 정도 되는 건데 비싸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비싸다 그래도 회사에 나중에 이제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 된다. 싼 기업들만 계속 찾아나가면서 계속 담아가는 거예요. 계속 담아가다 보면 이렇게 주가가 순식간에 어떤 이슈가 붙어서 뭐 이렇게 급등해주고 뭐하고 하면서 비싼 자리에 와주면 이제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가고 나머지 비중을 보유하고 또 싼 자리 오면 또 편입을 해나가고 굉장히 쉽죠. 투자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으로. 뭐 3년 4년 못 움직인다고 이게 수익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08년도에 폭락한 다음에 어때요? 이제 이때 금융위기가 왔으니까 금융섹터들이 당연히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융위기가 온다면 금융섹터들이 안 좋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한 5년 동안, 그러니까 이 이전에 버블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5년 동안 굉장히 저평가 구간을 만들어 준 거란 말이에요. 5년, 6년 동안. 유럽 리스크 있었던 동안 굉장히 저평가 구간을 오래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주가 위치가 이제 오늘도 급등 나오고 뭐고 해서 거의 2만원 근처에 있는데, 자, 이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가 2009년, 2013년에 이 기업이 2,000원, 3,000원 해요. 그럼 이거 투자 안 하겠냐고요. 아직도 이렇게 돼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시장에는. 지수는 많이 올라왔지만 항상 소외되어 있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애지간함은 있습니다. 가끔은 없을 때도, 그러니까 그렇게 밸류 매력이 높은 기업이 없을 때는 없어요. 저는 이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시장이 이제 많이 올라오고 하면, 시장이 이제 많이 올라와서 버블 국면에 놓이고 하면 저평가 구간 때는 뭐 70%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70%에서 90%가 저평가예요. 살 수 있는 레인지가 굉장히 넓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이 이제 버블로 올라오고 하면 저평가 기업이 30%에서 뭐 50% 뭐 요렇게밖에 없어요.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공부가 되어 있거나 해야 이제 버블 구간에도 합리적인 포지션들을 취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슈를 따라다니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지금 가장 비싸다라고 제가 보고 있는 쪽은 이제 배터리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기업들이에요. 시장에 2200개가 상장돼 있으면 그 중에 가장 비싼 기업이에요. 근데 어때요? 지금 대중들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다 이거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우리는 어때요, 포트폴리오가? 이쪽에 비중을 많이 줄여놨잖아요. 물론 이제 뭐 요 2차전지 쪽에서도 밸류 매력 있는 기업들이 있고 인터넷 기업들도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포트폴리오에 이제 어느 정도 담아가지만 이게 시장의 붐을 이게 딱 타게 되면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가장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비싼 데를 내가 이제 대중의 시선에 따라다니게 되면 항상 가장 비싼 포지션을 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포지션들을 경계를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장기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자, 내 포트폴리오에 10년, 20년 후에 이런 기업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전자, 막 LG생활건강 이런 기업을 내가 내 포트폴리오에 10년, 20년 후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배돼지가 따뜻해진단 말이에요.
1980년, 1990년대에 삼성전자에 투자했다 그러면 지금 그때 당시 예를 들어 1000만원 사놨으면 1년에 배당만 3000% 줘요. 3000%. 그러니까 1000만원 사놨으면 3억씩 준다고 1년에 배당만. 30년 전에 1000만원 사놨으면 배당만 1년에 3억씩 준다고. 조금 비싸게 샀으면 뭐 100%에서 500% 받는 거예요. 배당을. 배당만 뭐 한 1000만원에서 5천만원 받는 거라고. 주가 변동성 빼고 배당만 그렇게 받는 거라고요. 이게 배당의 복리가 입혀지는 거예요. 이때 1000만원이 시세 차익을 보면 주가가 거의 뭐 한 150원, 110원에서 보면은 거의 한 8만 프로 올라왔으니까 이거 1000만원이 한 8억 된 거죠. 1000만원이 한 8억 됐는데 이 8억은 그냥 갖고 있다고 치고 이건 그냥 자산이라고 치고 배당만 1년에 무슨 뭐 1000만원 뭐 5천만원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효과라는 거예요. 이 자산 증식의 효과가 주식시장만큼 빠를 수가 없어요. 부동산이 강남 부동산 아무리 급등한 부동산을 대보세요. 부동산이 무슨 뭐 100배 올라간 게 있나. 100배 올라가고 막 500배 올라가고 한 기업 이게 뭐 그런 부동산이 강남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부동산도 이렇게 올라간 부동산 없어요. 500배, 1000배씩 올라간 부동산이 없다고요. 레버리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만큼 리스크를 더 사는 거란 말이에요. 레버리지는. 주식 투자는 레버리지를 쓰지 않아도 그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보다 훨씬 안전한 겁니다.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안정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체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반 투자자들은. 자, 2001년도에서 2010년도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투자했다 그러면 투자금 대비에 한 30%에서 50% 정도 배당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1년에 3천만원, 5천만원을 배당으로 주는 거예요. 매년. 그러니까 지금 투자 기간이 10년, 20년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보였다 그러면 내 투자 금액에 배당을 뭐 30%, 50%를 매년 주는 거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자, LG생활건강이라는 기업을 보면 배당을 1%도 안 해요. 1%도 안 하는데 2001년도에 2004년도에 이제 상장을 해가지고 이때부터 이 LG생활건강이라는 CEO가 굉장히 유명한 CEO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적자를 내지 않고 뭐 100몇십 분기 흑자. 그러니까 계속 이익을 냈죠. 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계속 이익을 낸 CEO죠.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기업을 운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그런 기업에 예를 들어 내가 투자를 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15년, 20년 되는 사이에 시세 차익만 이제 한 130배 정도 돼요. 근데 이 시세 차익은 빼놓고 배당만 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배당을 지금 이제 1%도 안 하는데 왜 그럴까요? 투자가 계속 들어가면서 성장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배당을 적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기업이 이제 자산이 유보금이 많아지고 투자를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배당을 막 5%, 10%씩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당률은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근데 이제 2001년, 2004년도에 이때 편입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시세 차익도 이제 뭐 130배가 났지만 배당이 어때요? 이때 1000만원 샀으면 매년 1000만원씩 준다고요. 이때 1억을 샀으면 매년 1억씩 줘요. 매년 1억씩 받으면서 그냥 편하게 보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배당에 대한 복리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당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엄청난 효과를 나한테 만들어줘요. 지금 보면 평생투자님도 보면 자산이 이제 뭐 보면 이익이 한 7,800 정도 되는데 투자금이 한 1억 4천 정도 되시니까 이게 이제 주 계좌니까요. 이제 다른 계좌까지 하면 총 한 2억 정도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억 4천 정도 되시는데 수익이 이제 한 8천만 원이 쌓였단 말이에요. 자, 지금 배당금이 이제 뭐 이제 성장 섹터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했으니까 뭐 한 1%, 1.5% 정도 배당이 들어온 것 같아요. 자, 배당이 한 160만 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 자산이 이제 자산 규모가 나중에 커지어서 이게 뭐 이제 5억, 10억이 된단 말이에요. 뭐 이제 3년, 5년, 10년 이렇게 돼서 투자 자금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배당은 얼마가 될까요? 이 배당은 500, 뭐 예를 들어 500에서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산 규모가 나중에 커지면 뭐 20억, 뭐 100억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20년, 10년 지나서 뭐 자산 규모가 20억, 100억 되면 배당만 1년에 무슨 뭐 한 2천에서
뭐 1억 되겠죠. 배당 가지고 생활하고 내 자산은 어때요?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1년에 대충 3천에서 1억 정도면 내가 예를 들어 생활비 나온다 그러면 내 자산은 계속 커지고 배당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 현금을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부분들을 자산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기 전까지는 이걸 가지고 이제 현금 흐름이라고 그러죠. 그럼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투자를 계속 해나가면 계속 저축해서 가는 거죠. 왜? 그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근데 자산 규모가 이렇게 커지는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계속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빠르게 이제 빨리빨리 하면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진입을 할수록 뭐 엄청난 효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자녀 학원비가 요즘은 뭐 진짜 뭐 50만원 100만원씩 쓰는 거는 이건 뭐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뭐 영어학원 하나만 보내도 월에 20만원씩 하잖아요. 자, 이거 가지고 예를 들어 투자를 해주면 대학교 못 가도 돼요. 그냥 노후 준비 된다고요. 자녀들이 이제 예를 들어 20대 30대 사회에 나올 때 한 살부터 투자를 해주고 무슨 5살부터 투자를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20대 30대 이제 사회에 나올 때 이미 수억씩 가지고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미 시작 전부터 다른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학원비 다 때려박아갖고 예를 들어서 대학 나와갖고 나오는 애랑 대학 나와갖고 학자금 들고 이제 빚 갖고 나오는 애랑 내 자녀가 만약 20대 30대 돼서 알바를 해도 이미 시작점 자체가 다르다고요. 수억을 가지고 나오면 이 자본을 굴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돈에 대한 자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도 나중에 자본의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되는 거예요. 뭐 그리고 진짜 나처럼 이제 저처럼 배짱이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은 일 안 해도 되는 거죠. 투자를 계속 해줌으로 인해서 누군가 그 일을 해서 투자를 계속 해주면 누군가 이제 그 투자금 받아서 일을 해서 기업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 긍정적인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교육비로 다 들어가고 뭐하고 해갖고 이제 돈이라는 게 사교육비로 다 들어가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학원 선생들 있잖아요. 학원 선생들 중에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연봉이 수십억 돼요. 이 사람들한테 부가 다 가는 거예요. 뭐 학원 선생들이 대학 못 간다 그러면 책임져요? 그냥 이건 소비잖아요, 소비. 내가 예를 들어 그 돈 갖고 예를 들어 학원비가 예를 들어 100만원씩 들어가면 그 돈 갖고 여행이나 가지, 가족여행이나. 대학에 그렇게 목매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대학 가봐야 뭐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 거고. 왜? 인간이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AI보다 똑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특출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죠. 뭐 창의력. 그리고 내가 이제 공부를 좋아한다. 그런 자녀들한테는 당연히 서포트를 해줘야 되겠죠. 하고 싶다 그러는데.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본 적이 없어요. 공부하고 싶어 하는 애들은. 뭐 한 1%나 되려나? 그 1%는 공부해야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1% 공부한 사람들도 당연히 경쟁에서 자유로우니까 잘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다른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굉장히 이게 다방면으로 이제 직업군이고 뭐고 이게 포괄적으로 퍼져 있어야. 그러니까 세상도 이제 분산이 돼야 되는데 직업군도 분산이 돼야 된다고. 근데 직업군이 다 쏠린단 말이에요. 막 신흥국일 때는 제조업에 쏠려요. 자, 이제 중진국쯤 되면 뭐 금융이라든가 무슨 뭐 요런 데에 쏠려요. 자, 이제 선진국쯤 되면 창업이 활발해져요. 자, 금융이 발달하니까 창업이 활달해진다고. 그러면서 어때요? 혁신을 만들어가는 국가들이 돼요. 자,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미국처럼. 자, 우리나라도 여기까지 넘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금융에 대한 이해가 필수예요. 지금 중진국 수준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융에 대한 이해가 거의 바닥이란 말이에요. 자, 회원분들은 자, 그런 사명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우리나라의 금융교육을 전체적으로 업시킬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 라고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투자 활동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회원님들, 멘토님 모두 이거는 2020년도에 해주신 거니까
자, 이 배당이 나중에 이제 커져나가는 것도 이게 보고 하면서 투자에 좀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배당은 대충 우리나라는 이제 월에, 미국 같은 경우는 매달 배당을 해주는 회사들도 많고 한데,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뭐 분기에 배당을 한다거나 이제 연에 보통 한번 배당을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배당하는 회사들이 많죠. 그렇다 보니까 보통 이제 4월 정도 배당금이 한번 몽창 들어오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거는 작단 말이에요, 규모가. 자, 그럼 4월을 기점으로 배당을 강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시스템을 어떻게 짜나갈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 주식 비중이 너무 많다 그러면, 자, 화폐 가치 하락은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금 예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 5% 이상의 이자가 들어올 때 말고는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영할 필요가 없는 자산이에요. 운영을 하면 점점 가난해지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자산이에요. 적금이나 예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금을 들 바에는 그 은행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나서요. 자, 배당금의 3분의 1 정도는 자산 변동성을 축소시킬 수 있는 저축을 해나가는 게 좋아요. 그게 뭔 말이냐? 주식과 반대 포지션을 보는 거예요. 주가는, 주식이라는 건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변동성을 줄여줄 수 있는 자산을 찾아가는 거죠. 그 대신에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자산. 그게 이제 금이나 채권이 될 거예요. 근데 채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시장에 큰 노이즈가 오게 되면 주식처럼 같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빠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폭등을 하게 되면 채권 가격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만기까지 보유를 하면 이거는 손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게 안전한 거예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다가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채권은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그런 경우가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기가 10년짜리 채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 보통 장기채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발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권 가격이, 금리가 예를 들어 5% 준다. 그러면은 9,500원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격은. 그런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사면 어때요? 이제 계속 담아놓으면 만기 시점이 도래하게 되면 이 이자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롤링을 해주는 거죠. 채권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가 예를 들어서 시장이 안 좋아져서 금리가 예를 들어 폭락을 한다. 그러니까 뭐 이때 같은 경우 뭐 코로나 같은 게 왔을 때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이제 갑자기 금리를 급격하게 다운을 시켰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채권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채권 가격이 올라갈 때는 채권을 덜어서 주식을 사게 되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포지션이 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채권과 주식의 리밸런스 포지션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런 개념을 두기 위해서 장이 좋을 때는 채권 가격은 떨어지지만 이럴 때마다 계속 매집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배당이 들어올 때마다 채권을 매집을 하면 채권은 안전마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가격 변동성이 훨씬 작단 말이에요, 주식보다. 가끔 이제 급격한 금리 변동이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질 때는 단기적으로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지만 단기 포지션을 우리가 취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전성이 훨씬 기업보다는 주가가 높은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국내 채권은 별로 효율이 없어요. 변동성을 줄이는 게 목적이니까. 해외 채권을 봐야 되는데 미국이나 뭐 중국, 유럽 보면 되겠죠. 유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채권 금리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걸 이제 섞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중국, 유럽 채권을 놓고 보면 이거는 미국이고 유럽이고 중국이고 다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자, 이런 기축통화에 돼 있는 채권을 투자를 하게 되면 환율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어떤 큰 리스크가 왔을 때는 여기에서도 수익이 크게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환율 변동성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환율 포지션이 계속 맞춰지는 거예요. 원화가 좋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자, 주식이 많이 오르겠죠. 자, 주식 시장이 이렇게 좋을 때는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원달러를 이제 부기를 많이 하니까 상대적 약세 흐름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러가 이제 쌀 때 계속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어디까지 떨어지든 이런 건 중요한 부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효율을 굉장히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 주식시장과 반대 포지션.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채권이 거의 이제 뭐 핵심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보면 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금도 변동성이 있어요. 심하게 빠질 때 마이너스 50%씩도 빠집니다. 근데 그런 뭐 변동성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식시장보다는 훨씬 변동성이 작고, 애지간하면 주식시장이 크게 폭락하고 하면 안전자산이라 그래서 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화폐 가치가 급격하게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물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급락을 하는 거예요. 그런 포지션을 방어해 줄 수 있는 게 금이란 자산이에요. 금은 가치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금은 고정이 되는 거예요.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자, 화폐 가치는 영원히 하락하니까, 자, 화폐랑 비교해서 봤을 때는 어때요? 화폐 가치가 영원히 하락하기 때문에 화폐를 가지고 금을 계속 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금 가격은 올라가는 효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가치의 변동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금 같은 경우는. 자, 그렇게 대응을 하면, 자, 배당의 3분의 1 정도를 금이라든가 채권을 꾸준히 매입을 해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변동성이 줄어들어요.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는 포지션이 자동으로 취해진다는 거죠. 요걸 해주면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배당의 3분의 1 정도를 꾸준히 이제 매입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가끔은 이걸 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끔은 이용할 수도 있다. 뭐 이제 5년에서 10년에 한 번씩 큰 폭락이라는 게 오잖아요. 이런 폭락이 오게 되면 내가 현금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채권이나 금을 조금 팔아서 주식을 사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변동성이라는 걸 방어를 하면서 어때요? 기대 수익률도 키울 수 있는 효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당 금액의 3분의 1은 소비를 하세요. 투자 흥미를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투자해가지고 손실이 났다 수익이 났다 이런 걸 따지지 말고, 투자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하면 무조건 수익이 날 수밖에 없게끔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뭐 투기만 안 하면, 몰빵해서 뭐 투기만 안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수익이 안 날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왜냐하면 경제가 영원히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롱 포지션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주식 투자를 하는 데는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자, 소비를 투자를 하는 동안은 계속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저축 규모를 늘려가고 내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뭐 1년마다 배당을, 예를 들어 배당이 쌓여 나가는데 이 배당 규모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요? 자, 소비 여력이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배당의 3분의 1 해봐야 내가 투자금이 작을 때는 쥐꼬리만큼일 거란 말이에요. 별로 소비에 대한 흥미가 일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배당 규모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목돈이 뭉텅뭉텅 들어오니까 소비를 할 수 있는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이거는 행복지수랑 연결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인생에서도.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소비는 꼭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와서 수익 다 깨먹었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하수 중에 하수들이나 하는 겁니다. 그냥 장기적으로 자산을 모아가다 보면 점점점 자산 규모라든가 뭐 배당 규모라든가 이런 건 커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 소비력이 점점점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소비를 늘리면 내가 할 수 있는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여행을 한두 번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그동안 돈이 없어서 못 샀던 거, 저축을 열심히 하느라고 소비를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 이용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배당에 전체를 하는 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재투자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3분의 1 정도는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자산에 계속 투자가 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것도 관리 측면에서. 왜냐면 처음에 자산 규모가 작을 때는 소비 여력을 최대한 줄여서 내가 보유 자산을 늘려가는데 힘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때요? 소비 여력이 늘어나면 그만큼 투자 성과가 늘어날수록 내가 이제 행복지수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장기간 투자하면서 견뎌온 스스로에게 선물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기부여를 시키란 말이에요.
주식 투자 무조건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저축을 이렇게 꾸준히 무조건 해나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장기적인 소비력이 확대가 되는 거죠. 아까 봤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거 3분의 1이면 평생 투자님이 이거 3분의 1 갖다 쓰면 50만원 쓰는 거잖아요. 1년에 50만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나중에 커져서 배당이 1000만원이 넘어가고 1억이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연말마다 내가 뭐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뭐 이제 1000만원이 넘어갔을 때는 뭐 300만원을 갖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300만원이면 가전제품 매직하는 것도 하나 바꿀 수 있는 거고 1억이 넘어가면 어때요? 자동차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거 3분의 1이면 3000이니까. 그리고 이게 나중에 10억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배당이 10억 정도 되려 그러면 엄청난 자산가가 돼야 되니까 요거는 평생 동안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자, 그럼 어때요? 이런 기준들을 잡아가면서 투자를 해나가게 되면 투자금리를 굉장히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자녀들한테 선물을 하세요. 자녀가 계신 분들은 부채 상환을 하면서 이제 부채가 많은 분들은 부채 상환으로 활용을 하세요. 부채를 상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 비용이 줄어들죠. 이자 비용이 줄어들면 현금 흐름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축 규모를 키울 수가 있어요. 부채 상환을 하게 되면. 그리고 뭐 원리금 상환도 하게 되면. 근데 자산 규모가 커지면 현금 흐름들이 점점 좋아지는 거죠. 이런 현금 흐름들을 관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에도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부채 상환을 하게 되면 고정지출이 감소가 되고 저축 규모가 점점 늘어날 수 있겠죠. 이자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저축 규모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산은 점점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자, 자녀한테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년 동안 자녀한테 이제 투자를 하게 하세요. 이거를 예를 들어 어떻게 투자를 하게 되냐. 예를 들어 세뱃돈 아니면 용돈. 자, 용돈에 대한 그걸 만들어 주세요. 예를 들어 뭐 설거지, 뭐 청소, 뭐 등등. 뭐 계속 이 카테고리를 늘려주세요. 하면은 수익 구조를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럼 일을 해서 이제 수익을 만들어가는 그런 걸 어려서부터 경험을 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안 하겠죠. 왜? 그 돈이 이거 뭐 어차피 내가 필요한 돈은 엄마 아빠가 다 주는데 이런 것들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으로 투자를 해서 이제 저축을 하게끔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저축을 하면 1년마다 내 배당의 일부를 덜어서 예를 들어서 자녀가 1년 동안 50만원 투자를 했다. 그러면 50만원만큼 더 사주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수익을 나게 되면 수익은 이제 뭐 매년 쌓일 수도 있지만 변동성이 커지면 이제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수익의 뭐 한 3분의 1이던 10분의 1이던 이거를 찾아서 스스로 뭐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끔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게끔 그걸 열어주세요. 이런 동기부여를 만들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긴다고.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 동기부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자꾸 해가지고 내가 저축을 해나가려는 마인드가 잡힐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마인드가 딱 잡히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 아이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알바만 해도 미래가 밝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기하고 뭐하고 하면 듣기 싫은 얘기하고 관심도 없고 왜 나한테 득이 되는 게 없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 돈을 만지면서 그게 이제 내 자산이 늘어나는 걸 보고 내가 이걸 갖고 뭘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바뀐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을 이제 이렇게 개선을 해나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본가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채가 없고 나중에 내 자산만 계속 증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자산이 이제 자산만 계속 늘어나게 되면 자본가가 되는 거죠. 그 과정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운영이 돼야 돼요. 강제성이 부여가 돼야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운영해서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해나갈 때도 강제성을 먼저 부여하고 그 안에서 이제 투자를 해나가야 되고 이제 뭐 배당에 대한 시스템이라든가 내 인생에서 이제 돈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계속 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성을 부여를 해서 내가 심리라든가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걸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강제성들을 계속 부여를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개천에서 용인할 수 있어요. 서민들은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진스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인증을 해주셨고요.
푸른 저축은의 수익입니다. 절반 매도 수익금으로 보유합니다. 일정금 줄여서 보유한 종목입니다. 라고 이제 코멘트를 달아주셨고요. 진스님 같은 경우는 원래 뭐 일정금이 있고, 계좌가 있고, 뭐 일정금을 줄여서 뭐 계좌를 하나 더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좀 나뉘는 것 같고요. 내 새끼는 금수저님도 8,700원인가 이제 편입을 하셔서 18,000원 구간에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 보셨고, 동구바이오제약이랑 KG 케미칼도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네요. 절반 매도 후에 복리 계좌로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내 새끼는 금수저님, 그리고 진스님도 수익 인증 감사드리고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이런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 그리고 아이디어를 자꾸 활용을 해나가세요. 그래서 강제성을 자꾸 부여를 해야 됩니다. 배당을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이제 우리가 놓고 생각을 해보면서 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 배당도 자연히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자산이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자연히 내 자산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배당도 점점점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배당은 이제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걸 다 쓰기보다는 자, 재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고, 근데 자산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고민을 해보면서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동기부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부채가 있는 부분들은 이제 뭐 부채에 대해서 이제 뭐 좀 이제 부채를 줄여가는 부분에 대한 이제 활용을 좀 넓혀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